그런 설명을 드릴 때에 만약에 이제 이다운 연구원이 이 기능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러면 이제 DB증권 본사에 연락을 해서 본사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결과물을 또 알려드리겠죠. 그래서 이번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거다? 이번 교육의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안내해드리는 일방적인 교육 기준, 뭐 캔들, 이평선 이런 기준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잘라놓은 부분을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주말이라 이 신호가 다 사라져 있어요. 장 끝나고 컴퓨터 다시 껐다 켜고 이러면 이게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평일날은 이게 남아있거든요. 제가 방송 갔다 오더라도 평일날은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요 그 신호들 부분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또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창을 중복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물어보세요. 저는 창을 이걸 중복적으로 띄워요. 장중에 보시면 이렇게 띄워놓고 하나 더 띄울 수도 있고 두 개를 더 띄울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수식을 V930, 1000, 뭐 1500 뭐 이렇게 다 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식을 어떤 걸로 쓰는지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차피 HTS를 갖고 계신 분들의 기준, 그러니까 HTS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 안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HTS 교육이 있는 것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신에 제가 시간을 충분하게 더 넉넉하게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HTS 버전에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HTS 버전은 요렇게란 말이에요. 요거 4개, 그 다음에 요거 2개, 요거 하나, 그 다음에 1300 하나. 그러니까 뭐냐면 S1000이구나. 뭐냐면은 이제 930, V930, 뭐 V1000, V1300, 그 다음에 V1500. 요게 이제 1조 이상짜리고 S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차분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표를 하나 만들어서. 이것도 아마 이다운 아나운서의 MTS 사용 방법에 나올 거예요. MTS 또 뭐 HTS 사용 방법 교육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예제를 아까 한번 띄워드렸었는데 그 예제를 한번 교육 교재를 보여드릴게요. 교육 교재가 잠시만요. 요건데 아마 요것도 완성본이 아닐 거예요. 이다운 아나운서한테 완성본이 별도로 있을 겁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서 페이지 수가 한 120페이지 되거든요. 그래서 요 기준의 사용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 뭐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이잖아요. 제가 볼 땐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종목이 많이 떠요. 그 중에서 뭘 사요? 그걸 것 같고 또 자동 매도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질문해 주겠지 하지 마시고 미리 알려주시면 교육 일정 내에서 포함되어 있으면 이때 포함되어 있으니 이때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라든가 아니면 바로바로 설명을 해드리든가 뭐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MTS 기능하고 HTS 기능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관심 종목 등록하고 어차피 이걸로 계속 쓰셔야 되니까. 그리고 뭐 중요한 거는 화면 세팅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윤정두는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프로그램 매매는 어디서 보느냐, 그죠? 또 이거 띵동 소리 난다는데 띵동 소리는 어디서 설정하느냐. 그리고 이 HTS를 윤정두가 얘기하는데 하나가 아니라 2개도 띄울 수 있다는데 왜냐하면 이 수식을 봐야 되니까, 그죠? V1000 뭐 930 V1000 뭐 1300 이게 거의 비슷하게 떠요. 거의 비슷하게 뜨는데 다만 이제 서로의 수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종목이 조금씩 다르고 출해되는 종목이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S 같은 경우도 하나 뭐 띄워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3천억에서 1조짜리.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띄우냐. 이런 내용들을 궁금하신 거를 차분히 적어 놓으세요. 어차피 교육기간이 수요일,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목요일까지도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제 일정이 뭐
중요한 어떤 일정이 잡히게 되면은 조금 미루더라도 하루 이틀 미루더라도 아니면 다음 주로 미루더라도 가급적이면 네 차례로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다 기본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이렇게 정형화된 내용으로 쭉 해드렸어요. 근데 요것도 이제 기준을 잡아서 해드리긴 할 겁니다만, 요 내용보다도 뭐 중복으로 지금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교육 내용을 조금 정해서 다시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교육 받으실 땐 거래대금 위주로만 했거든요. 근데 월, 화, 수목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얼떨결에 또 목요일까지 해드린다라고 돼버렸네, 그죠? 해드리면 좋죠. 저도 계속 이러고 있는 것보다는 더 능동적으로 진행해 드리는 게 나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캔들인데 이 4대 천왕 캔들을 거짓말이 아니라 얘를 최소 8시간, 9시간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삼성전환도까지 이제 배우셔야 묶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든 거는 다 응용된 보조 지표거든요. 뭐 일목균형이라든가 볼린저 밴드라든가 이런 부분은 응용이 된 보조 지표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 4대 천왕 캔들을 지금 다 배울 수는 없어요. 못 배워요. 기초도 못 배워요. 기초 제대로 배우시려면 그것만도 한 10시간 배우셔야 돼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알고 계시다 보니까, 어정쩡하게 알고 계시다 보니까 계속 실패한단 말이야. 결론은 4가지 캔들만 딱 아시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잘 그게 안 되시죠. 근데 그 2가지 방법을 드릴 건데, 하나는 홈페이지에 있어요. 이게 예전 자료가. 그래서 이 프리미엄 교육 쪽에 누르시면 이게 굉장히 사실은 오래된 거예요. 이게 22년도인가 그럴 겁니다. 조금 된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 당시에 110만 원짜리를 다 들으셨어요. VVIP 회원님들이 다 들으셨어요. 인원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저 한 강의마다 100분 이상 들으셨어요. 다. 그때 뭐 장도 좋았고 무조건 이걸 들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독립해서 혼자 매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전문가 하겠다고 온 친구들은 절대 이런 거 안 배웁니다.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요.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따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나머지는 뭐 속된 표현으로 겉멋이 들어갖고 하지를 않아요. 근데 요번에 다행히 아나운서 분들 중에서 한 분이 굉장히 똘똘한 친구가 지금 26인가 이제 대학 갓 졸업한, 증권사 아나운서로 가고 싶대요. 그래서 주식을 꼭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이걸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4대 천왕 캔들을 자기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육 내용을. 아마 월요일 날이 4대 천왕 캔들이니까 그거 들으시는 순간, 야, 진짜 윤정두가 왜 캔들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는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뭐 끝내주거든요, 사실. 실질적으로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볼까요? 지금 와닿지 않으시겠지만은 배우면 배울수록 또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사실 뭐 그렇겠죠. 주봉,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기로도 볼까요? 저기부터 볼까요? 하나오션. 여러분들이 최근에 변동이 확대됐던 종목군들 있잖아요. 그 종목군들 보시면 전부 이 4대 천왕 캔들이 일주월봉 어느 곳에서든 뜹니다. 어디서든 분명히 떠요. 고점에서도 분명히 뜹니다. 근데 그 쉬운 거를 배우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겠지만, 사실 요게 이제 장악형이거든요. 여기가 4만 원입니다. 정확히 1월이죠. 장악형이 딱 떠요. 4대 천왕 캔들이 우산형, 그 다음에 장악형, 상승형태 확인형, 샛별형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딱 장악형 뜨죠. 그때의 가격들이 얼마인지만 좀 보시면 돼요. 그죠? 정확하죠. 이게 11월 7일 날 우리가 3만 원 이하에서 뜨는 거예요. 11월 7일 날. 아니,
솔직히 저도 뭐 지금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뭐 교육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육은 교육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더 쉽게 드리면 뭐 저도 유료 활동을 해야 뭐 회사가 유지되고 직원분들 월급 주고 뭐 할 거 아닙니까? 어? 근데 이게 저도 이제 법인을 운영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한국경제TV 뭐 한 10년 나갈 때하고 그때 10년 나갈 때에는 편안하죠. 제 한 몸이고 저희도 이제 법인이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뭐 인원 많을 때 2, 30명씩 있고 했지만 조금 또 틀리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한국경제TV에 항상 뭐 매출 1, 2등을 놓치질 않았으니까 10년 동안을 전체 이쪽 바닥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편안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방송에서도 교육 위주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캔들 딱 보여주고 자 여기 떴죠. 내일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번 주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64,500원 찍을 때 매수 사인을 냈는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솔직히 어떻게 합니까? 에이 이걸 어떻게 사? 돈 내고 윤정도한테 교육을 받으면서도 윤정도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왜? 교육을 안 해드렸기 때문에. 장중에도. 응? 장중에도. 오래되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 진짜 거의 하루 종일 교육하고 방송하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다. 근데 요즘 체력이 안 돼, 저도. 결론은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계좌는 손실인데 윤정도는 자꾸 장 좋다 그러고 주력 포트도 보면은 솔직히 마이너스가 아니야. 진짜 저렇게만 갖고 있어도 그래도 원금은 보존했어. 시장보다 조금 더 올랐단 말이지. 그죠? 근데 내 계좌는 파래. 근데 되돌아보면 윤정도 말 맞다나 하나오션이 더 가고 레인보우가 더 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더 가고 하나 시스템이 상한가를 가.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그 원리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거를 사용했을 때 쉽게 이런 걸 사면 됩니다라고 전자레인지 돌리듯이 야 이거 5분 돌리면 돼요. 햇반은 3분 여기 써 있잖아요. 3분이라고 이러면 좋긴 한데 그 원리를 알아야 나머지 거를 미역국을 갖다 넣으면은 이걸 얼마나 돌릴지 내가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여기가 3만 원이잖아요. 정확히 농담이 아니라 이때 거래가 터져 있죠. 그러니까 캔들이 떠 있다고 해서 무조건이 아니라 거래 터져 있죠. 응? 그러니까 이럴 때 신호가 나온다면 그렇게 나오게끔 신호를 나오게끔 알고리즘을 그렇게 놓단 말이지. 여기 보면 주봉상에 4만 원이잖아요. 미친 거 아니야? 그죠? 1월 달에 상승 장악경이 뜬 거잖아요. 뜨는 자리가 4만 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띵똥하고 그냥 4만 원이 떴다고 띵똥이 아니라 거래가 수반돼 있고 이평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세요? 우상향이죠. 그 거래가 어느 정도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을 수반하고 있잖아요. 하나오션 거래 대금 1, 2, 2위 그리고 좀 둔하게 움직일 때 캔들 크기가 어때요? 이럴 때는 캔들 크기가 작죠. 이럴 때 한 번씩 캔들 크기가 크고 이럴 때 한 번씩 요 좀 더 일본으로 보여드릴까요? 요 굉장히 작잖아요. 캔들 크기 자체가 몸통 자체가 근데 몸통 자체가 자꾸 커지죠. 점점 거래가 실릴 때마다 결론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64,500원이 앞전 고점이란 말이죠. 요 고점 빵 치고 올라가는데 상승 잉태 확인이 됐단 말이지. 이날도 상승 잉태형이긴 하지만 앞부분의 고점을 살짝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호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다가도 마지막에라도 여기서라도 들어갑니다. 뭐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잖아요. 앞전 고점 넘기면 따라 붙는다. 앞전 고점 넘기면 따라 붙는데 깨지는 경우들은 거래가 수반 안 된 경우 그리고 거래가 수반됐더라도 단기 정점에 좀 도달됐을 경우 그러니까 예외 규정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결론적으로 다 뜨죠. 지금 되돌아보니 이거 세상에서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었어. 이걸 배울 거라고 이 캔들을 정확하게 3만 원, 4만 원, 6만 원대 이렇게 여기서 살 수 있었겠냐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여기에서도 중요한 거는요.
그 요 부분이 거래량하고 거래대금하고 다릅니다. 응? 거래량하고 거래대금하고 완전히 달라요. 단기적으로 이제 200%씩 올라오다 보니까 특히 응? 아직까지는 대형주다 보니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그냥 뭐 이 정도 눈에 띄었으면 됐지. 그런데 거래 대금을 한번 보실까요? 뭐 비슷하게 터지고 이제 뭐 거래량 넘기니까 올라갔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뿅. 완전히 다르죠. 위에하고 아래하고. 이게 변동성이 큰 종목. 그러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 에코프로는요. 1월 말 대비해서 2월 달 한 달에만 한 150% 200% 올라왔어요. 그러나서 계속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15배 나온 거거든요. 6개월 만에. 6개월도 아니지. 5개월입니다. 5개월. 7월 말까지니까 딱 6개월이다. 딱 6개월. 근데 이 거래대금 보시면은 거래량은 그냥 아유 뭐 거래량 못 넘기고도 올라가네. 그럼 헛소리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말고 방송 나와서 헛소리 하는 애들은 지 경험이 짧고 어디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본 애들이 아니잖아요. 증권사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애널리스트라든가 그 애널리스트들도 기본적인 분석을 배우는 거지 기술적 분석은 자기가 독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외 원본을 가져다가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중에 똘똘한 사람들이 응용할 수 있고 이걸 어떻게 매집이 돼서 이렇게 거래가 둔화됐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어? 지금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오버슈팅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결과론적인 흐름이 되는 거고 지지 뭐 저항 크게 의미 없어요.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자금이 집행됐느냐가 첫 번째고 자금이. 근데 얘는 누적 순매수가 없거든요. 없는데도 올라가. 유통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손바뀜이라고 해석을 해드리는 거고, 그죠? 누군가 사지를 않았어. 24주짜리입니다 이게. 근데 올라가. 그러니까 손이 바뀐 거죠. 외국인과 기관에 보시면 매도와 매수의 기준에서 당연히 개인들의 물량이 가장 많지만 15% 이상 관여도가 있으면 굉장히 많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매수 기준에 외국인과 기관에 합산하면 대략 한 25% 되죠.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관여도가. 그렇게 되면서 매수와 매도의 방향성을 이들이 주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우리는 라이브 방송에서 어떻게 봐요? 와 프로그램 들어옵니다. 5만 주 단위, 10만 주 단위. 20만 주 한 번씩 잡아가야 되는데 30만 주씩 막 때려 사버리죠. 그럼 매수 강도가 개인이 아니잖아요. 메이저의 방향성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어쨌든 이 캔들의 패턴의 기준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결국은 거래 대금을 본다. 거래 대금. 그리고 이 거래 대금이 밋밋하고 뭐 오히려 매집이 돼서 아니야 더 터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순매수의 기준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에코프로도 다 빼고 한번 봐보세요. 23년도의 기준에 1월 말 저점이 11만 9천 원이었어요. 1월 말 저점이. 그때 시가총액이 3조 정도 하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 거래량 그냥 비슷한 거래량에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을 모르시니까 지금 주말에도 고생하시는 거고. 방송 나오는 애들이 이건 매집이 돼서 정신 나간 애들이 뭔 매집이 돼가 공매도 운운하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못 가거나 한 거 없습니다. 두 가지의 허화실이 있는데 허화실? 하여간에 박순혁이가 주식을 아예 모르는 애예요. 걔가 저보다 어려요. 그러니까 걔라고 그러죠. 걔 인성도 쓰레기고 그 뒷구녕 걔 완전히 쌩 그지였잖아요. 보험 외판하고 뭐 보험하신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걔가 그러다가 그 금양 주가 조작하는데 앞잡이로 나서서 지가 뭐가 되는 양 지가 2차 전지를 언제부터 그렇게 알았어. 증권사 애널들이 분석해 놓은 거 훔쳐다가 지가 해놓은 것처럼 구라를 친 거죠. 얘가 에코프로가 150만 원 찍고 800만 원 간다 그랬잖아요. 800만 원이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333조예요. 에코프로가 800만 원 가면은 200조야. 말이 됩니까? 현대차가 영업이익이 15조 나와요. 영업이익이 15조 나오는데 지금 41조예요. 근데 이 당시에 150만 원 찍을 때가 에코프로가 40조를 넘겨요. 실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고점 대비 80% 지금 깨져 있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죠.
근데 박순혁은 지금도 이데일리 나와갖고 헛소리하고 돈 벌고 있잖아. 그건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얼마나 많은 선행매매나 이런 못된 짓거리를 했냐고. 응? 근데 여기서 공매도는 그닥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공매도가. 근데 공매도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간 게 여기서 딱 공매도가 늘었고 여기서부터 주가 빠졌잖아요. 그땐 공매도가 줄었어. 근데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던 그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논리는 어디다 갖다 붙이는 건지 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윤정도 혼자 KBS 머니 올라나가서도 10월 말에 그때 김성진 주간이 샤이를 모셨는데 그 김성진 주간이 그 이번에 KBS 대표이사 마지막 그 경합했던 분이죠. 대표이사 자리. 마지막에 뭐 하여간에 그 파우치 지금 사장 되신 분이 뭐 하여간에 되신 건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상황에 메이저 애들도 절대 반론을 안 피는데 박순혁이가 헛소리하는 걸 알면서도 귀찮으니까 반론을 안 피는데 괜찮겠어요. 그러더라고. 괜찮거나 마나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에코프로를 2차 전지는 안 된다라는 내용의 제대로 된 자료 내용을 가지고 조목조목 원래 30분 찍기로 했는데 2시간을 찍었죠. 특집으로 2번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 10월 말이었는데 11월 달에 바로 공매도 금지를 하면서 상한가를 한번 갔죠. 그게 마지막 기회다. 근데 그걸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우리 방에서도 7월 26일 날 정확히 매도했거든요. 정확히 전량 매도를. 그 귀신 같죠. 뻥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뻥이 아니냐면 이날 거래대금이 종목 하나에서 4조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이제 캔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을 말씀드리는 건데 4조 5천억이면요. 우리나라의 최근 내에 거래대금이 가장 안 좋을 때가 한 5조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종목 하나가 4조를 넘긴 거예요. 그리고 이날 그 에코프로 BM이 5조를 넘깁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가 8조를 넘겨요. 8조라는 거는 포스코 홀딩스의 시가총액 그 당시 기준으로 7배 높게 형성돼 있던 삼성전자가 21년 1월 11일 날 8조 2천억 터트린 거 8조 3천억 터트린 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에요. 그때 이후로 삼성전자조차도 가장 많이 터진 게 그때 이후로 가장 많이 터진 게 5조 한 번 그리고 3조 한 번. 근데 포스코 홀딩스가 거래대금이 8조가 넘어가면서 양봉이면 상관없습니다. 음봉으로 밀려 떨어진 거죠. 꼬리 달리고 음봉 떨어지고. 그건 기술적으로 그냥 뭐 초등학생 애들한테 기술적 분석만 알려줘도 그 내용은 아 이게 정점이구나 이제 끝났구나라는 거는 누구나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요거는 요 거래대금은 MSCI 지수 편입된 8월 말에 편입되면서 마감 동시 효과에 실린 거지 이건 의미가 없는 거래대금이에요. 그리고 11월 초에 공매도 금지되면서 상한가 갔을 때 있죠. 그때도 석배령 뜹니다. 정확히 4대 천원 캔들 석배령 뜨고 끝나는데 석배령이 뜨든 말든 앞에 거래대금 못 넘기죠. 못 넘긴다니까 이거를. 이거는 100년이 지나도 못 넘기는 가격이에요. 이거는. 응? 그래서 올라갈 때는 얘도 모든 캔들이 다 뜹니다. 올라갈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라인에서 못 갈 것 같잖아요. 이런 라인에서. 앞에 고점 저거를 어떻게 넘겨? 이 정확히 석배령 뜨죠. 정확히 석배령 뜹니다. 이때 고점에서 4월 1일 날 검색기 강연에 그때 110만 원짜리 강연을 페어몬트에서 30분 조금 더 오셨는데 이때 우리가 그 4월 1일 날 들은 게 에코프로였어요. 그리고 2월 달에 콘네드 강연에서도 에코프로를 드리고 왜 거래가 미친 듯이 터져 있었거든. 조 단위가 막 2조씩 막 터져.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요 상승 잉태 확인형이 뜨는 요 시점에 앞전 고점을 넘길 수 있을까? 저도 의구심을 가졌어요. 상승 잉태 확인형이 완벽하지도 않고 거래도 없고 근데 그 다음날 갭상승에 앞에 고점들을 거래를 터뜨리면서 넘겨요.
그죠? 요 거래하고 요 거래. 거래량을 보면 안 된다니까. 주가가 더 올라가 있는. 캔들 뜨고 거래대금 뜨고 이동평균선은요. 당연히 우상향이겠지. 근데 우리는 이동평균선을 안 보는 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캔들의 중요성과 거래대금의 중요성과 이동평균선의 중요성의 부분이 일반적으로 이제 그랜베르 매매 법칙은 200일 선을 얘기를 해요. 근데 200일 선을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200일 선을 얘기하면요. 주가가 거의 뭐 움직이지 않던 시절의 기준이 되는 거죠. 200일 선의 기준이면.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에는 비이성적인 변동이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비이성적인 변동이 나올 수가 있나요? 예전에? 지금처럼 전산화돼 있지 않고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그 알고리즘 매매, 시스템 매매를 갖다 붙이면요. 2011년도 기준에 1초에 7번을 부딪혔습니다. 매수 매도가 1초에 7번, 기계가 붙을 때는. 사람 손으로는 그렇게 매매를 못하죠. 근데 과거에는 전표를 써서 매매를 했잖아요. 전표를 써서 이제 그 창고에 넣으면은 거기서 알아서 이제 뭐, 기준 잡아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결론은 이제 200일 선이라는 거는 200일 동안의 평균 주가예요. 그러니까 200일 선은 뭐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15배 올라오기 전에는 그냥 뭐 별 뭐 등락이 없으니까 뭐 삼성전자로 볼까? 아예 변동이 제한적인. 얘도 뭐 변동이 아주 제한적이진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200일 선,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쩐지 지금 왜 이렇게 200일 선이 기울기가 저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왜 저렇게 나오지 지금 계속 혼자서 생각을. 200일 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얘는 뭐야? 소나. 그래서 200일 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그랜빌의 매매 법칙에서 200일 선은 200일의 그 평균치를 얘기합니다. 얘도 뭐 변동이 삼성전자도 뭐 작지는 않죠. 그래서 이때 한 80% 올라온 거, 70% 올랐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당겨서 보면 그냥 뉘어져 있어요. 그죠? 뉘어져 있죠. 5일선, 뭐 10일선, 20일선이야 5일 평균, 10일 평균, 20일 평균이니까 급격하게 따라서 움직이는데 얘는 거의 이렇게 있어요. 예전에 그랜빌이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얘기할 때 200일선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20일선을 갖고 얘기한다. 그런 게 이제 금융투자협회에서의 도서 자료, 그러니까 교육 자료죠. 그 자격증 시험 보는 그 자료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 21선의 기울기 부분이 단순 이평이란 말이죠. 단순하게 종가를 그냥 전부 플러스해서 나눈 게 단순 이평. 그래서 SMA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금융공학도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뭐 그렇게 단순하게 종가에 맞춰서 기준을 잡느냐.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오늘 거래 단가가 56,486원에 뭐 56,000원으로 끝났으니까 거의 뭐 평균 단가 수준하고 종가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56,000원 그리고 평균 단가 56,486원. 근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거래대금이 좀 실려 있고 그리고 뭐 거래대금을 떠나서요. 종가 부분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12%씩 올랐잖아요. 얘도 뭐 쭉 뻗어가지를 못해서 12%면은 거래가 원체 터져서 그래서 뭐 평균 단가가 좀 많이 높게 형성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얘도 뭐 27,600원 그렇게 차이가 안 나네. 차이가 나는 애가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막 움직이는 애들이 네오셈도 좀 위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종가하고 평균 단가하고 크게 차이 나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막판에 막 끌어올렸다라든가 그런 종목군들의 기준에 휴림 로봇. 하여간 나중에 뭐 예제를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 종가하고 어찌됐건 종가하고 평균 단가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거래 상승률 상위로 제가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조금 이해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TLB 평균 단가 얼마예요? 17,300원 그렇죠.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애들은 오늘 하루 종일 금요일 하루 종일 평균 단가가 17,331원에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종가만 땡겨 놓은 거죠. 시가총액 1,800억짜리 누가 의도적으로 땡긴 거 아니에요. 얘가 뭐 이슈는 있었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금융공학도들이 볼 때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다. 이건 정상적이지 않다. 우리는 단순 이동 평균선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가중치를 보겠다. 가중치. 그리고 시대가 더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럼 나는 평균치, 이제는 평균치가 나와버리잖아요. 평균 단가가. 평균치로 놓고 보겠다. 별 여러 가지 검색 수식이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걸 보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자, 5일선 이탈되면은 정리하시고요. 다 기본적인 이동평균선의 생성 원리조차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단순 이동평균을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봐요? 그러니까 소나 모멘텀 차트나 MACD 오실레이터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런 게 뭐다? 이동평균선의 가중치를 주는 겁니다. 단순하게 당일의 종가만을 5일선이면 5일의 종가를 합산해서 5로 나눈 게 그냥 이동평균선의 기준이에요. 20일선은 오늘의 기준 대비 20개. 이러니 윤정부가 교육을 하나하나 하는 게 이 평이 이동평균선 하나 설명하는 데만 10시간 걸리고 그램비르 매매 법칙 하나 설명하는 데만 10시간 걸린다는 게 그램비르 매매 법칙도 4가지 법칙이 있거든요. 매수 4법칙, 매도 4법칙. 그러니까 10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야. 법칙 하나당 하나씩. 그게 완전히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램비르 매수 1법칙에서는 매수의 기준이 잡히는지. 그러니까 종목 검색기가 그냥 도깨비명이 뚝딱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이것도 보시면 예를 들어서 모든 기술적 분석은 서약 패턴이든 동양식 패턴이든 후행성의 기준이 잡힙니다. 사실은 뭐 그런 상태의 하나오션의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이동평균선 200일선과 이제 20일선이 돼요. 지금 이 정도면 완전한 정배열이 됩니다. 정배열이기 때문에 정배열인데 뭐가 무서워? 정배열은 계속 가는 거지. 그죠? 근데 여기서 무서운 건 뭐냐면 정배열인데 뭐가 무서워가 아니고 흔히 5일선의 기준을 잡을 수도 있고요. 5일선의 기준. 5일선 한번 잡아볼까요? 5일선이 뭐 이탈되고 가는 경우도 있고 이탈이 안 되고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운전하는 사람 마음이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탈했을 때 잘라냈다가 되돌리면 산다? 심리가 그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방안에서 하나 시스템을 손절을 했잖아요. 7일날. 그것도 뭐 3% 손절했나? 박살나고 나서 손절했잖아요. 다행스러운 게 손절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압축하자 했는데 압축하신 분이 계시고 압축 안 한 분이 계실 거고. 압축했으면은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압축하고 다음 날. 그러니까 7일날 손절하고 7일날 압축했다고 치면 이제 8일이 10일이죠. 10일 다음 날. 그러니까 11일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1%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손실을 메꾼 거죠. 압축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 항상 그렇게 움직이죠. 조선에서 뭐 HD 현대중공업과 하나 오션 압축하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근데 결론은 그렇게 잘 결과 나왔단 말이에요. 매번 성공할 수도 없는데 잘 결과 나왔어. 그 다음 범위에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 시스템이 12일 날 개장 초부터 강세를 띄잖아요. 따라갈 수 있냐고. 내가 여기서 손절을 했는데 여기서 26,000원, 26,800원, 27,500원, 28,000원 열만 받는 거죠. 솔직히 속된 편으로 열받아 버리는 거지. 야 이거 냅둬 쓰면 가는데 왜 이걸 손절을 하라고 화끈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 여기서 손절해서 압축한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기서 압축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죠? 안타깝지만 손절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압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와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의 손실을 커버할 수 있었고 추가 강세를 띄는데 추가 강세 뗐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하나 시스템이 이렇게 움직여주는데 개장초부터 보합에서부터 쫙 뻗어 올라간 강보합에서부터 살 수 있냐고. 못 사잖아요.
못 산다고. 누가 살 수 있어? 여러분들도 못 사시고 방송에 나와갖고 헛소리하는 애들 장중에 딱 붙여놓고 너 장중에 이거 어떻게 못 산다니까. 여기 쓰면 저런데 여기서 어떻게 사? 근데 그런 미련은 버려야 돼요. 기술적 분석으로 대처할 때는. 하나 그룹주들을 우리가 펀더멘탈이 좋다고 들어갑니까? 앞으로 끝내줄 거야 라고 들어갑니까?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죠? 그럼 이 친구가 어떤 이슈가 있었던 간에 기술적으로는 흔적이 남는다라는 표현이 어떤 이슈가 있었던 간에 그게 호재 악재를 떠나서 당장 펀더멘탈의 개선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뭐 엄청난 뭐 수주를 했다면 또 모를까. 그 정도쯤이야. 어? 결론적으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이걸 설명드리려다 한 거잖아요. 이탈됐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니 이거 살 수 있어요 솔직히? 작년에 11월 7일 날 3만 원이 안 됐거든. 하나오션이 11월 7일 날 이때 슈팅 나올 때 이때가 3만 원이 안 됐어요. 신호가 뜬 게. 29,000원대만 돼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란 말이야. 그 3만 원이라고 잡으면 거의 뭐 6, 7% 올라온 건가? 거기서부터 스타트해요. 거기서부터 없던 평상시 없던 거래가 미친 듯이 터진 거죠. 그 수급은 메이저가 들은 게 없어. 개인들이 뭐 물량 뺏기거나 그런 게 일시적으로 한번 툭 그러는 없어. 근데 강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때는 트럼프 역효과라 그러죠. 지금 뭐 트럼프 수혜주라고 저도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와, 뭐 트럼프 수혜주가 어쩌고 저쩌고. 이때 뭐라 그랬어요? 11월 7일 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축하 전화하면서 조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날아간 거고 미친 듯이. 평상시 거래도 없던 애가. 거래 없었잖아요. 그런 애가 날아간 거야. 얘를 뭐 바닥에 잡았다. 그건 다 헛소리잖아. 여기서부터 스타트에 잡는 거야 사실은. 그리고 여기서 진땀을 뺀 거죠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그죠? 진땀을 뺀 거고. 그러고 나서 트럼프의 역효과 부분에 대해서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방산이 트럼프 수혜주냐 이거지. 방산 중간에 한번 무너질 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게 바로 종전이에요. 휴전이에요. 종전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재래식 무기 판매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동유럽 쪽이나 이런 쪽에 판로가 줄어들 수 있겠죠. 전쟁의 위협에서 줄어들게 되면. 그런 내용에서 악재로 작용됐던 적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이런 엄청난 슈팅이 되는데 말 그대로 이렇게 올라온 종목을 여기서 이렇게 깨지면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끝났다. 거봐라 내가 이거 위험하다 하지 않았냐. 한 방에 지금 이틀 만에 이 큰 대형주가 10% 깨진 거 아니냐. 이거 5일 전 깨졌으니까 죽은 거다. 보통 이렇게 떠들어대고 또 한 가지는요.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저기서 잘라냈는데 여기서 잘라냈으면 몰라. 여기 위에서도 아니고 5일 전 이탈돼서 잘라냈어. 근데 하고 있는 사이에 멈칫하고 있는데 화바바바방 치더니 5일 전 위로 가. 그럼 우리는 거래가 수반된 돌파기 때문에 따라붙는단 말이야. 근데 기준을 못 잡는 거지.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쉽게 따라갈 수 있겠냐고. 그래서 기준을 명확히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자, 다시금 봅니다. 어찌됐건 뭐 이게 장악형이 됐든 완전한 장악형이 아니든, 그 기준. 상승 형태 확인형 이건 완벽한 겁니다. 거기에 캔들은 완벽해. 캔들은.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도 일단은 완벽해. 근데 그것을 5일선에서는 뭐 이탈되고 다시 편입하면 된다. 21선 안 깨면 나는 가지고 갈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까지 잘 와준 거지. 21선 안 깨면 난 가지고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여기와 여기의 이격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79,800원 8만 원 하고 있는데 6만 원 깨지면 손절하겠다는 거야? 6만 원 깨지면 손절하고 6만 원 깨지면 차익 실현하겠다는 거야. 그건 너무 무모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들을 때는 다 맞아요. 정배열이고 아름아름 올라가면 상관없어. 아름아름 올라가면. 근데 아름아름 올라가는 애들은 또 거래가 없어요. 거래 대금이 안 나와. 그럼 얘처럼 시원시원하게 변동이 나와주는 친구들 기준에 이동평균선만을 기준 잡고 보자니 너무 멀어. 너무. 그죠? 너무 멀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데 뭐 상단 부딪히면 뭐 정리를 한번 하고 정리를 했더니 더 가.
심리적으로 견딜 수 있겠어? 그럼 2등을 사요, 2등을. 그러면 안 돼. 죽으나 사나 1등이지. 그래서 결론은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부분에 있어서 이 이격이 너무 멀다. 그렇다면은 보조지표에 누구? MACD 오실레이터 또 누구? 소나 모멘텀 차트. 우리는 소나 모멘텀 차트를 쓰고 있고 이 여기 보시면 이 보조지표의 수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수치들은 윤정두가 다 수정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금융공학도들이 만들어 놓으면서 지금 설명한 것처럼 금융공학도는 되게 훌륭하다. 아니야. 주식을 잘 모르고 이론적인 부분으로 이걸 만들어 넣어놔야 되니까 만들면서 이 수치를 아무렇게나 막 넣어놔요. 그렇다 전혀 근거 없는 수치를 넣어놓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면은 윤정두는 텐사사를 넣어놨어요. 근데 이게 다른 데는 12, 12, 뭐 6 이렇게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혀 다르죠, 수치가. 12는 뭐냐? 6거래일 기준에 토요일까지 거래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 개발돼서 나올 땐 토요일까지 거래를 했어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2주치를 해서 12가 된 겁니다. 저게 왜 10인지 어디 가서 물어보시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유료 전문가 활동하는 애들 아무도 대답 못해요. 애널리스트 중에서 기술적 분석을 스스로 공부한 친구들 알죠. 애널리스트들이 기술적 분석을 배우진 않아요. 기본적 분석을 배우고 기술적인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스스로 공부하는 기준이 되죠. 그래서 MACD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는 막대로 나오는 거고 얘는 이제 선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꺾임의 부분이 바닥을 다지고 돌렸다라는 기준으로 잡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선을 넘길 때 기준에서 매수의 신호로 받고 요 고점까지 가다가 여기서 꺾이면 매도의 신호로 잡고 그죠? 영선 이탈되면 또 매도의 신호로 잡고 주가는 올라가는데 어떻게 매도의 신호가 나올 수 있나요? 그거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동평균선의 기준에 캔들은 이해가 됐잖아요. 4대 천원 캔들 매수 매도만 배우면 된다. 거기에 내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캔들도 1시간에 어느 정도 다 알려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초 세 가지 캔들, 이평, 거래대금 이 세 가지를 좀 알고 그리고 나서 검색기에 대한 기준점도 이제 좀 알고 응? 그래야 이해가 되고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캔들 부분은 그 4대 천원 캔들의 변동성의 크기 이쪽에는 캔들의 크기 자체가 안 보이죠. 몸통의 크기가 그 몸통의 크기가 커져야 된다. 평상시 대비 변동률은 얼마큼 나와야 된다. 그게 캔들 그 교육 강의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예를 들면은 4대 천원 캔들 중에 장악형 하나를 해드릴 터이니 나머지는 다 응용하시고 나머지는 예전 분들은 다 110만 원 내고 들으셨던 교육자료를 드릴 테니까 시간 나실 때마다 틈틈이 그것만 알면 내 진짜 우리나라 1%구나. 농담이 아니라 그것만 딱 섭렵하고 나셔도 거래대금 거래량까지 아직 안 보더라도 이평선 안 보더라도 캔들 하나만 딱 놓고 보셔도 전문가라는 친구들이 나와서 헛소리하면 다 귀에 들어와요. 무슨 뭐 가문숙이라는 친구가 그 친구도 저보다는 어리죠? 어린 게 맞을 거예요. 그 친구가 한경에서 1등을 한번 찍었죠. 22년도인가에 1등을 찍었는데 연간 34억을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걔라고는 안 되죠. 하여 그 친구까지는 괜찮겠지 뭐. 그 친구가 망치형인가를 영망치형으로 한 5분을 설명하더라고. 그러더니 마케팅이야. 교육이라고 딱 5분에. 이걸 갖다 놓고 그러니까 어디서 훔쳐온 거지.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봉 패턴이 이렇게 나와요. 뭐 예를 들면 망치형이야. 이걸 딱 떠와가지고 이걸 영망치형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 혹은 영망치형을 갖고 와서 망치형이라고 설명했나? 매출 1위 찍고 34억 찍은 그 친구들보다 여러분들이 낫다니까? 근데 이게 우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별 다 있죠. 별 3개짜리 캔들이 4개 패턴뿐이 없어요. 총 7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짝짓기가 되는 게 4개 패턴뿐이 없단 말이야. 나머지 3개는 뭐 교육만 간단하게 해드릴 거고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조차도 모르는 애가 매출 1위 마케팅 잘해서 1위를 찍는데 그런 애들 얼마나 웃어 보이겠어요.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생겨요. 보조지표라는 건 어떻게 생기냐면 이동평균선의 상승의 각도가 예를 들면 다이나믹하게 보여드릴게요. 상승의 각도가 이렇게 갔어요. 상승의 각도가. 여기서 왜 뉘어졌냐면 이 상승의 각도가 이렇게 똑같이 상승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상승률이 둔화되는 거야. 이 둔화되는 상승률이 이렇게 돼버리면은요. 벌써 얘는 기울기가 꺾여버립니다. 얘네들 지금 기울기가 꺾였죠. 얘 기울기 꺾였고 얘 여기서 꺾이기 시작하고. 그죠? 다만 영선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선 위에. 아직까지는 추세가 완전히 붕괴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저는 놓고 설명을 드려요. 하나는 꺾일 때, 그 다음에 크로스 나올 때, 영선 올라갈 때. 마찬가지죠. 위에서도 꺾일 때, 그 다음에 하향 그 데드 크로스 나올 때, 그다음에 영선까지 이탈될 때. 여기서 만약에 더 밀렸으면 영선이 이탈됐겠죠. 그럼 그게 세 가지 중에 성향에 따라서 나는 안전성을 볼 거야. 그럼 세 가지 다 완성이 됐을 때 매수를 하든가. 세 가지 다 완성이 됐을 때. 영선 위에, 영선 위쪽으로 올라오고 빨간색 양봉에, 그러니까 올라서가 양봉이 되겠지. 그 다음 추세가 횡보가 아닌 올라가는 추세다. 그럼 매수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각각의 하나씩만 놓고 보면은, 한계가 있고 그 이상을 놓고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2개, 3개. 그러니까 캔들, 이평, 거래대금, 거기에 이제 사실상은 수급까지. 이 수급. 결론은 그래서 샀느냐, 누가 샀느냐, 안 샀느냐. 만약에 누가 샀느냐, 안 샀느냐, 이게 하나오션은 유통 물량도 제한적이고 하다 보니까 개인들 수급은 없잖아요. 근데 미친 듯이 날아갔죠. 2차 전지가 그래요. 메이저의 누적 수급은 없는데 미친 듯이 날아가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손바뀜이다. 그럼 손바뀜 속에서 뭐가 입증이 돼야 돼요? 거래 대금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래량과 동일시해서 보실 수 있는데 거래 대금이 상상을 초월하게 터져야 돼. 그냥 없던 거래 대금이 이 정도만 터지는 게 아니라, 없던 거래 대금이 이 정도만 터지는 게 아니라 이 거래 대금 자체가 우리나라의 거래 대금의 최상위여야 된다. 그래서 교육 받으신 분들은 윤정두가 자꾸 거래대금 얘기하는 게 뭘까? 거래량도 아니고 어느 케이블 TV도 거래량은 나와도 거래대금은 안 나오는데, 그죠? 요즘에는 일부 전문가들이 거래대금 언급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윤정두의 영향을 받은 거지. 농담해라. 되셨죠? 이동평균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논한 게 그랜빌의 매매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 다이저번스라고 일단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반대 방향으로 하는 거. 분명히 신호는 매수로 나오는데, 주가는 내려오고 있어. 예를 들어서 주가는 내려오고 있는데 뭐 매수 신호가 나온다든가,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버전스 반대로 간다. 그럼 어떤 게 맞느냐? 지표가 맞다는 거예요. 지표가. 여기는 지표하고 상관없이 갔는데 그래도 지표가 옳다. 그럼 지표가 옳은 근거는 뭐냐? 영선 위에 있고, 그리고 요런 때에 뭐가 나와요? 꺾임하고 다시 골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미끄러졌어. 근데 미끄러졌는데 마지노선이 영선을 안 깨고 있어. 데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노선이 영선을 안 깨고 있고, 그럼 이평선에 대해서는 좀 불편하단 말이죠. 꺾여져 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캔들의 크기 자체도 여기서는 조금씩 줄어들고 꼬리가 조금씩 달리기 시작하잖아요. 원체 이제 이렇게 뛰어나서 그렇지. 좀 줄여서 볼까요? 이평선도 다 빼버리고. 그러면은 요 슈팅 나오기 전에로 이렇게 보면 여기서도 캔들의 크기가 큰 게 아니었어요. 그죠? 여기서 얘는 아예 캔들의 크기가 없는 거고, 거래량이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슈팅 나오고 나서 주춤거릴 때 기준에 이렇게까지 당겨서 보면은 이게 꼬리가 짧습니까? 안 짧아. 고점 플러스 4.57에서 마이너스 3으로 끝나면
감당하시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 다음날 깨지면 이건 피눈물 나지? 왜 하필이면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캔들로 보면은 하락 잉태 확인형이야. 하는 사이에 하락 잉태 확인형이면은 잘라냈다 다시 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래 대금이 최상위를 유지하고 있다. 최상위를. 그럼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대형주의 꺾임은 이렇게 해서 역부익장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월봉으로 보면 나중에는 이렇게 돼 보입니다. 월봉으로 보면. 근데 일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월봉으로 볼 때는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도 보이시죠.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보시면 2차전지 모든 종목군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이 무너져도 그냥 무너지지 않아요. 월봉으로는 역부익장인 것 같잖아요. 80% 까였어요. 그러면 지금 박순혁이 이런 애들 선대인이가 한 200억 해먹었더라고 이번에. 그 불러다 빠따 때려야지. 쓰레기들도 아니고 그거. 여기서 보면은 역부익자형으로 보이잖아요. 어찌됐건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밀렸다 아니에요. 주봉으로 또 당겨서 놓고 보시면 그나마 팔자리가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것도 일봉으로 당겨다 놓고 보면요. 무조건적으로 폭락이 바로 연동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이만큼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죠. 이날 분명히 매도를 강력 매도를 얘기했고 농담에 해라. 이만큼의 흐름과 10월 말에 무조건 정리다. 이 자리에서도 미련 가지면 안 된다. 공매도를 핑계 삼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공매도가 나왔다고요? 아니야. 여기서 공매도가 1,000억이었는데 여기서 1,000억이었어요. 주가가 10배 올랐잖아. 15배. 그래서 1조 5천억 된 거야. 농담이 아니에요. 여기서 1,000억이었는데 여기서 1조 5천억이 됐어.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은 샀어요. 공매도 상한 포함이에요. 자, 수급 보세요. 이게 개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에 귀를 기울이고 윤정두가 얘기하면은 나중에는 다 맞지. 또 장 좋을 때 다 맞지. 또 지금처럼 장이 애매모호해도 분명하게 우리 종목군들은 주력주가 있고 나머지 종목이 있는데 다 맞죠. 응? 문제가 그 당시의 기준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매도하라고 해버리니까. 그잖아요. 여기서 이 슈팅범위, 이 오버슈팅에서 우리가 24일부터 잘랐거든. 24일 날, 이 볼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시가총액 9조에 달했단 말이에요. 시가총액 9조에 가까운 애가 24일 날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10% 오르고, 그 다음날 또 상한가 찍었어요. 상한가. 우린 상한가에도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한다 그랬죠. 자, 상한가에도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합니다. 그랬더니 질문이 나와요. 진짜요? 진짜죠. 원칙을 지키셔야죠. 그게 만약에 팔기 싫으시면은 마감 때까지 들여다보세요. 상한가 풀리면 그때 던져도 되죠. 어찌됐든. 그 상한가에 뭐 일단 어찌됐건 매도 신호를 냈단 말이에요. 또 풀리고 좀 더 밀렸어요. 그래서 일단 뭐 정리합시다 했는데 이렇게 된 거야. 갭상승 7%에 16%. 속단표로 미쳐버리는 거지. 안 그래요? 이날 또 상한가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거의 18조 가까이 된 겁니다.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라 포스코 그룹주들 다 에코프로 다 마지막 3일 동안에 저 미친 듯한 흐름이 나온 거야. 식은땀 흘렸다니까. 이날 일부의 차익 실현과 이날 포스코가 고점 대비 8% 밀렸어요. 거래대금 4조 터지면서 포스코홀딩스가. 근데 우린 포스코홀딩스는 없었고 포스코 퓨처엠이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12% 올랐다 좀 눌렸어. 그러니까 우린 10% 넘으면은 밀리면 좀 차익 실현하니까 일부 차익 실현을 했지 절반. 근데 그 다음날 포스코 퓨처엠은 안 갔겠어? 차익 실현 여기서 일부 매도 사인 나가고도 포스코 퓨처엠도 50% 가까이 올랐어요. 50%? 40, 30%인가 40%인가 하여간에. 그 방송을 나간데 13시 방송을 나갔거든요. 식은땀이 나더라고. 왜냐면 이날 좀 밀리면 살라고 그랬는데 안 밀리니까. 그럼 원리 원칙대로라면 여기서 매수할 수 있거든. 왜? 거래가 더 터지고 들어오니까. 근데 참아. 매수까지는 못 내고 있는 거 유지합시다. 나머지.
또 직장 다니신 분들 못 팔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죠? 이날 근데 얘가 상한가 같다고 쳐봐요. 그럼 포스코 퓨처에만 안 갔겠냐고. 상한가까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분위기가 썰렁해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윤정도는 에휴 저 말만 많지 실력도 없는 게 이렇게 되는 거야. 옆에서는 몰빵하라는데 그러나서 꼬리 달리고 내려오고 음봉 떨어지는 끝난 건데 그나마 얘하고 얘가 유통 물량이 없어요. 대주주가 80%입니다. 얘하고 포스코 DX 정도만 맴돌고 있었고 나머지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박살이잖아. 그래서 말씀만 드려봐야 그렇고 한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의 기준.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 자료 저희가 있거든요. 그 KBS 머니올라 자료가 그게 굉장히 좀 잘 만들어진 거예요. 잘 만들어졌는데 10월 26일 날짜인데 뭐 그래도 KBS 쪽이니까 그때가 이스라엘 하마스전이 딱 터질 때예요.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게 2022년도 10월달 자료입니다. 미국 내에서의 그 정책의 기조가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가 이렇다. 그리고 유가와 시장의 연관관계.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빌 크로스인가요? 국채 10년 만기 국채를 다 팔았다 해가지고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와서 전혀 문제 없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들. 결론은 이제 그 10월이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저점이 되고 22년 10월 이후에 랠리가 나왔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때 기준에 이제 환율 부분. 아니 질문이 좀 많았어요. 그쪽이 원하는 질문이. 그래서 그 환율 부분까지 다 얘기를 해줬고 23년 글로벌 기업 시가총액 1위부터 이제 10인데 10월 25일 기준 이렇게 해놓은 게 이게 23년이 죄송합니다. 22년이에요. 23년 이제 10월 23년이 당연히 2차 전지 상반기 랠리고 그때 시가총액에 엔비디아가 이제 6위까지 올라온 건 그나마도 5월 이후의 기준에서 1조 달러 넘긴 거고 엔비디아가 23년 초에는 10위 안에도 없었어요. TSMC도 아예 없었고. 그리고 이걸 보여드렸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리튬 가격 가지고 2차 전지 헛소리 할 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표적으로 IRA가 2차 전지 호재냐 악재라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의 정책하고 똑같아요. 보호무역 정책, 뭐 관세 이런 얘기하는데 윤정도가 아닙니다. 정치 쇼입니다.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현대차 그러면 내일 당장 망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IRA가 악재거든. 근데 박순혁 이런 애들 또라이 애들 나와가지고 호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는 왜 호재로 등갑을 했냐면 IRA가 왜 악재냐면은 중국산 제품을 쓰지 말려면 당장에 업체들이 어떻게 하냐고 2차 전지 업체가 다 망하는 거지. 솔직히 원자재를 어디서 확보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심지어는 폐배터리를 갖다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폐배터리 얘기나 나와요? 안 나오죠. 정부가 너무 우리나라도 극자 극우가 판을 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미국하고 너무 친하거나 중국하고 너무 친하거나 그러면 안 돼. 그냥 적절하게 가면 되죠.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항상 정부 보수 입장에서는 미국과 친분을 내세우게 되고요. 진보 쪽의 입장에서는 뭐 중국과 친분 그런 개념보다도 미국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굽신거리느냐가 진보 쪽의 의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시키는 부분이 있고 어찌됐건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진보 입장에서 현 정부에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미일 한국과 한미 1에 대한 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있는 가운데 IRA가 터지다 보니 난감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IRA를 호재인 것처럼 돌립니다. 어떤 식으로 돌리냐면 미국 정부가 IRA를 발표해놓고 그러면 2차 전지 업체 다 죽어야 돼. 근데 거기서 보조금을 주겠다는 거 다시. 우리나라를 거치는 업체들만.
똑같단 말이에요. 야, 현대차 다 죽여버릴 거야. 현대차하고 나발이고. 그래놓고 우리나라에 공장 증설하고 일자리 창출하면 내가 보조금 이빠이 줄게. 세금 감면해 줄게.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아. 바이든 대통령 딱 들어서자마자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하기도 전에 탄소 배출권 다 가만 안 두겠어. 환경을 오염시켜. 해가지고 탄소 배출권 난리가 났었잖아. 언제부터 탄소 배출권을 알았어. 응? 근데 교토정서 다시 가입하고, 교토정서가 아니라 파리기후협약, 교토정서는 오바마 때죠. 클린턴 대통령 때죠. 오바마 때 이제 파리기후협약, 부시 대통령 때, 클린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때 45대 대통령 취임했을 때 바로 탈퇴.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때 다시 파리기후협약 가입. 그리고 취임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 1순위로 한 게 파리기후협약 탈퇴. 그러니까 정책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야. 리튬 가격이 올라와서 테슬라가 폭등했다 그런 거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리튬 가격 폭등했을 때 우리나라 주가 오르지도 못했어. 응? 그리고 두 번째 난이 2차 전지 폭등 나올 텐데, 응? 2차 전지 무늬만 2차 전지 애들 배터리 3사는 따로 있고, 그때 리튬 가격 얼마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에코프로가 15배 오른 거 아니에요. 그 리튬 가격 빠졌다고 걔네가 폭락의 근거가 되나? 말도 안 되는 거지. 응? 그 공매도에 대해서도 윤정부가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라도 한 장이라도 갖고 나야지. 이거 단 한 장도 안 갖고 나와 애들이. 볼 줄을 몰라요 야간에 근무하는 친구들이. 그러면 정상적인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펀드 매니저 분들은 이런 걸 볼 줄 안다고 다. 이 거래소 가면 다 나오는 거예요 다. 근데 박순혁이 하고 엉키기가 싫은 거지. 아우 뭐 옛날로 따지면 그 저 뭐야 그냥 양반들이 그 무슨 뭐 노비들하고 그냥 겸삼하기가 싫은 거지. 예? 그 근거가 없이 말씀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공매도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폭락했을 당시에 공매도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위험고지는 공매도 없었어. 공매도 금액이 증가한 건 뭐라 그랬어요? 공매도 금액이 증가한 거는 주가가 올라가서 증가한 거고, 어찌됐건 공매도가 증가할 때 폭등이죠. 응? 그잖아요. 네, 방송 중입니다. 방송 중이에요. 공매도가 증가할 때 폭등이잖아요. 공매도 때문에 주가 밀린 적이 어딨어. 폭락 나오니까 다 받아내는 거지. 공매도 증가할 때 폭등했잖아. 그 증가가 공매도를 계속 때리는데 공매도 반대되는 세력이 사제꼈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매도는 1,000억이었는데 주가가 15배 올라와서 1조 5천억이 됐을 뿐이에요. 근데 그 헛소리하는 애를 공중파까지 다 불러다가 갖다 쓰니까 문제된 거지. 결국은 2차 전지의 배터리 3사가 이런 폭등 랠리가 실질적으로 1년 만에 있었고 2020년도에. 그리고 22년도 하반기에는 LG엔솔의 여러 가지 이유로 LG엔솔이 폭등이 나오면서 연동이 된 거고, IRA는 어떻게 얘가 호재가 될 수 있느냐. 불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LG엔솔이 70% 올라왔어요. 이 당시에. 22년 하반기에. 70% 올라올 때 주가 뛴 거는 에코프로 150% 올라온 거하고, 그러고 나서 40% 깨졌었죠. 금양 시가총액 700억짜리를 이 당시에 2조까지 땡겼었죠. 그리고 반토막 났고, 몽골이라는 말도 안 되는, 콩고라는 말도 안 되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응? 금양 같은 애들을 탈탈 털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해먹었는데 그 돈을 자기 혼자 꿀꺽 했겠냐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닥이 개선이 안 돼. HLB 같은 경우는 다 마찬가지예요. 대주주주분 10%짜리 대주주라는 양반이 나와가지고 주가 조작을 하고 앉아있고, FDA 승인된다는 게 언제적 얘기야. 상장할 때부터예요. 그리고 계속 전환사채 발행하고. 응? 그러니까 격이 다른 거야. 그런 것도. 시가총액 몇 천억짜리에서 주가 조작했다고 지금까지 말 나오는 분이나, 나는 모르겠는데 우리 처조카가 내 돈 갖다가 뭐 그때 얼마에 5억 10억? 내 돈 갖다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주가 조작했지 뭘 해. 전환사채 발행하고.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 전환사채 발행된 그런 물량들이 만만치가 않다니까요.
LG엔솔이 22년 하반기에 80% 올랐잖아요. 올라온 이유는 별거 없어요. 유통 물량이 없는데 대주주 지분이 보호해서가 풀리다 보니 81.84가 풀리다 보니 코스피 200 지수에 들어가 있는 유동 비율이 높아져요. 유동 비율이. 그리고 MSCI 지수의 편입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아무 내용이 없어요. 수급만 들어온 거예요. MSCI도 비중 더 채워야 되고 왜 시가총액 이 당시에 2위였으니까 하이닉스보다 높았으니까 22년 하반기니까 하이닉스보다 높았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2위니까 코스피에서도 유동성 비율을 높이는 거예요. 상장할 때마다 높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상장했을 때 예를 들면 카카오페이가 지금 상장가보다 90% 밀려 있죠. 저점 찍을 때가. 그럼 시가총액이 최상이었고 카카오뱅크가 6위까지 올라왔거든요. 카카오뱅크가 6위까지 올라왔었는데 시가총액 걔도 한 90% 빠졌죠. 그럼 지수가 어떻게 돼서 박살나겠죠.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은 유동 비율이라 그래가지고 편입 비율을 그냥 뭐 시가총액 6이라고 해서 막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LG엔솔 같은 경우 요 보호에서 풀리고 그 지분 채우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때는 금양 같은 애들이 주가 조작으로 튕겨져 올라왔을 뿐이고 금양이 22년도 7월 달에 원통형 배터리 발표하면서 지금 그거 단 한 대도 지금 못 팔고 있죠. 계약만 해서 따왔고. 응? 그거 발표하면서 3,500억짜리를 이틀 연속 상한가를 줬어요. 상한가를 끌고 왔다고. 그리고 전환사채 이빠이 풀어가지고 해먹었는데 분위기가 2차전지 LG 엔솔이 가면서 대형주가 가니까 에코프로가 따라 움직이게 된 거고 걔는 그래 150%. 금양은 속된 편으로 그때 4만 원대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7,000원에서. 그래놓고 반토막 났다가 23년도에 미친 듯한 슈팅. 한겨레에서 금양을 무지하게 깠습니다. 23년 초에. 무지하게 깠어요. 한겨레에서. 근데 주가가 날아가니까 수면 밑으로 그냥 잠겨버렸죠. 그리고 뭐 돈을 썼는지 뭐 했는지 좀 조용하다 요즘에 또 불거진 거죠. 이런 데이터들을 근거로 해서 드리고 결론은 이런 식으로 붕괴가 된다. 비이성적인 고평가의 상태에서의 슈팅은 이런 식으로 죽을 수 있다. 그러니 나는 에코프로가 선차트라고 잘못 나와 있는데 에코프로가 이자락에 내려와 있는 위치라고 해도 나는 더 깨져도 이상할 게 없다고 본다. 여기서라도 정리해야 된다. 그게 기본적인 내용이었어요. 그게. 그리고 다 팔면 결국은 뭘 사야 된다? LG엔솔이 2위였죠 이때도. 응? 다 팔면 뭘 사야 된다? HBM이다. 응? GPU에 대해서. 이때가 하이닉스가 12만 원, 현대차가 17만 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응? 엔비디아, 하이닉스.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인 부분 보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 하이닉스 실적 전망치가 8조였어요. 이번 얼마 나왔어요? 8조 예상했는데 24조 나왔죠. 그럼 12만 원 대비해서 36만 원가 있어도 이상할 게 없어요. 사실은. 실적만 놓고 본다면.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마무리를 짓게요. 하나오션의 경우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캔들은 보셨고 아까 세 가지를 보시니까 진짜네 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고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그래서 기울기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구나. 기울기라는 거에 대해서 이동평균선을 배워야 되는구나. 정배열에 놓여져 있다고 해서 어디서 많이 들어는 봤는데 정배열 5일선까지 너무 멀잖아. 7만 원 이탈되면 정리할 거예요? 응? 그잖아요. 물론 월요일날 올라오겠죠. 이날 종가가 빠지니까 올라오긴 하겠지. 그럼 그렇다고 해서 5일선 이탈되면 정리할 거야? 그랬더니 방송에 어떤 또 어린애가 나와서 저는 3일선을 봅니다. 아이 그냥 막 무슨 3일선이야. 얘보다는 더 심해. 5일선 왔다 갔다 하는 게. 21선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보조지표의 원리 기울기에 대한 내용이다. 이동평균선에 대한 기울기에 대한 내용이다. 아시겠죠? 기울기가 가파라지니까 결국 어때요? 올라가죠.
그 상태에서 변동률이 너무 크다면 쉬어가는 거고, 변동률이 뭐 이때 별로 변동률이 안 세서 이때 변동률이 큰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거래만 수반되면 간다는 거예요. 거래 대금만. 얼마? 지금은 최소 5천억은 터져야 크게 안 밀리는 거고, 1조씩 터져야 지금의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거래대금 부분까지, 거래대금 부분까지 완벽하게 좀 이번 기회에 조금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고, 세부적인 거는 깊이 있게 이제 나머지 부분을 들여다 보시면서 교육 자료를 나눠드리는 걸로 교육을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정리를 할게요. 마무리 정리하고 마무리를 칠 텐데, 자 보시면은 그래서 캔들 4대 천원 캔들과 검색기 수식 선택 방법 그런 걸 해드릴 거고, 이동평균선의 그램빌의 매매 법칙을 볼 건데, 소나 모멘텀 차트까지 보기에는 시간이 제가 볼 때는 그램빌의 매매 법칙하고 소나 모멘텀 차트 한번 거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한번 보조지표까지 한번. 소나 여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교육을 해드릴 테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다 달라고 그러셔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거래대금의 기준이 됩니다. 거래대금의 기준에 일단 거래량 거래대금인데 거래대금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 중요성을 알아야 검색기 여기 수식 선택 방법이 아니라 뭘로 잡아야 될까요? 검색기 종목 옥석 가리기, 그 다음에 왜 목요일까지로 제가 설정을 했죠? 목요일 날 어떤 거에 교육을 잡으려고? 만약에 이때까지 해서 이때까지 해서 안 되면 목요일 날 하루 더 해드릴게요. 뭐를 더 해드리냐면은 이때까지 기준에 거래대금을 보고, 이제 거래대금도 교육이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대금 보고 결론은 검색기 실전 활용법 이렇게 해서 종목 옥석 가리기하고 뭐 겹쳐지긴 하겠습니다만, 왜 이 종목을 설정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지금 보시면은 뭐 여기는 뭐 비슷비슷한데 비슷비슷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최근에 터진 거래대금이 21일 날 거래가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21% 수준. 그러면은 얼마에 1조가 넘는다니까? 260만 주인데 단순하게 200만 주만 해도 거의 1조 수준 되잖아요. 1조 넘기죠.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왔다고 해도 평단이 높기 때문에 이날 같은 경우에 보시면 1조를 당연히 넘기죠. 근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다라는 게 얘 1조 넘겼죠. 그 다음날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이 1조 4천억 1조 2천억, 그리고 목요일 날도 또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이 또 1조 4천억 1조 2천억 1조 3천억 2천억, 그리고 하나 비전이 7천억. 그러면 이 1조라는 거래대금이요, 시가총액 1조 5천억짜리도 거래대금 1조가 터져요. 시가총액 1조 5천억짜리도. 근데 1조 5천억짜리가 1조 터지는 거는 그 다음부터 계속 1조를 유지할 수 있느냐, 쉽지 않죠. 시가총액 1조 5천억인데 계속 1조를 유지한다, 그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거래대금이 시가총액이 10조 20조짜리에서는 1조가 터지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부담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실까요? 1조 5천억일 때 얘 1940만 주짜리잖아요. 1조 5천억일 때 이럴 때 1조씩 터져. 응? 미친 듯이. 3월 16일이 뭐예요? 삼성전자가 지분을 늘렸다. 10.2에서 15.99로 늘렸다. 앞으로도 더 늘릴 거다. 장내 매수도 아니고 콜옵션 행사죠. 그 1조야. 이때 종가가 얼마요?
86,000원 곱하기 2천만 주 잡으면 2천만 주 채 안 돼. 1940만 주인데 하여간에 1조 5천억 1조 5천억 좀 넘겠네. 1조 6천억, 1조 7천억 어찌됐든. 응? 근데 이 거래대금 1조라는 게요. 22년도 하반기에 삼성전자 빼고 1조 넘기는 종목이 두 종목뿐이 없었어요. 22년 하반기. 현대로템 8월 24일 날 1조 한번 넘기고 카카오가 11월 9일 날 1조 한번 넘기고. 그러던 것이 23년도 2차 전지를 열릴 때 1조 넘기는 종목이 3월부터 미친 듯이 나왔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 1조 넘긴 게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부터 스타트를 잡아서 이 흐름만 조금 더 유지가 된다면, 그러니까 결론은 휴젤도 떴잖아요. 휴젤 떴는데 거래대금 1,000억이죠. 들어가 못 들어가. 옥석 가리기라는 게 이 기준에서 놓고 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휴젤이 떴는데, 검색기에 떴는데, 휴젤이 검색기에 떴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 매수에는 안 내는 게 삼양식품도 마찬가지고 거래대금이 안 나와요. 2월 6일 날 삼양식품 이렇게 돼 있지만은 삼양식품의 거래대금이 오래간만에 2,600억이 터졌는데 삼양식품도 시가총액이 지금 6조 5천억이에요. 근데 요날 38만 주 터지고 2,600억 터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거래가 없죠. 500억, 600억. 그러면 감당이 안 된단 말이야. 결과론적으로 계속 신고가를 줘서 그럴 뿐이지. 끝내줍니다라고 하는데 메이저의 수급도 사실은 좀 제한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숲 같은 종목도 떴는데 프로그램도 안 들어오고 외국계도 안 들어오고 기관도 안 들어오고 손바뀜인 거는 좋은데 그렇게 따지면 뭐 거래대금이 계속 월등하게 터지는가,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현대 로템 같은 종목의 연속성을 보는 거예요. 오히려 현대로템도 진짜 오래간만에 이 거래 터진 거예요. 어? 현대로템도 거래대금이 안 터지는 종목이 22년도에 한번 뭐 1조 터진 거 이외에는 없어요. 거래대금이 별로 그렇게 실리는 종목이 아닙니다. 현대로템도.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이 작은 종목의 변동은 아래 위로 굉장히 출렁거린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좀 설정하고 제한적으로 보는 기준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하시고 일정 범위는 교육 일정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채팅방에도 올려놔 드릴게요. 음. 17일 월요일 18시 20시죠. 제가 하는 거는 이번 교육 일정입니다. 18일 화요일 20시. 그리고 방송 뭐 지금 뭐 듣고 계신 분들이 사실상 뭐 인원이 별로 안 되시기 때문에, 근데 듣고 계신 분들은 채팅창에 올라와 계시잖아요.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죠? 확인되셨으면 답변 주시고 질문 주시고 오늘 오리엔테이션 한 내용도 뭐 잘 들으셨으면 잘 들으셨다고 알려주시고, 권영표 선생님께서도 올려주셨는데, 예. 아이고 저쪽에 등록된 대로 떠가지고 아이고 이거 오픈하면 안 되겠구나. 주의를 하겠습니다. 왜 핸드폰에 등록된 대로 이렇게 뜨다 보니까. 예.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영상은 월요일에 봐가지고 뭐 링크를 만들어서 올려드리든지 하고요.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교육 들어가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야간에 늦게라도 일정이 지금 이다운 아나운서 하고
교육에 관련된 내용 미팅도 하고 그리고 나서 무료 방송 진행을 하긴 할 텐데 중간 일정이 잠깐 있어가지고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어찌됐건 고생하셨습니다.